예, 통일연구원의 현승수입니다. 러시아 러북 관계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조실장께서 그 정세 전망에서의 어떤 예측, 그 적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정세 전망을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그 다음에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그 재작년, 작년 정세 전망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망드리는 2024년의 전망이 뭐 적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중러, 관심 있으신 북중러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분을 집필하신 이재영 박사께서 조금 다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일단 저는 첫째는 북러 관계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가 내년에 더 확고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올해 3월 15일, 17일에 열린 그러니까 시행되는 러시아 대선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전략적 우위 속에서 푸틴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대외 전략을 구사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반미 전선, 그러니까 미국에 적대하는 그러한 국가들을 규합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데, 이 기회를 김정은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협력 진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하지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실태 파악은 어려울 것이다. 단지 이러한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애매모호성이 바로 군사 협력의 어떤 그 전략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투명한 군사 협력, 이게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는지 모르게 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조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외교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저희가 조금 대응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올해 11월에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러시아가 핵실험을 30년 만에 시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북한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그러한 움직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셋째는 한러 관계인데요. 한러 관계는 내년에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러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러시아가 아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외교적 유화 정책을 쓰면서 한국의 어떤 외교적 선택을 조금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제재,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와 상관없이 러시아가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어떤 이 전후 복구 문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라든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외교적 입지를 조금 뒤흔들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견제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어떤 인지전적, 심리전적 그 전략의 일환일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그 시나리오를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영 박사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중국 전공을 맡고 있는 이재영 박사입니다. 우선 북중러 관련해서 그 평가를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와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약간 이원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중국이 진영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이제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북한과는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약간 이원화된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중러북 사이에 그 3자 연합
그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열리고 있지 않지만 올해 이제 10월 18일 날 그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중로 정상회담이 있었고 10월 19일 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의 이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일련의 중러북 각각의 일련의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림으로써 중러북 사이의 상호 전략 소통과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11월 21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이제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일치된 의견으로 추가 제재 반대와 정치적 해결과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선 제재 완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인 미국 책임론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망을 해보면 우선 외교 분야에서는 중러북 삼국 간의 협력이 긴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국 외교가 주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주변국 외교, 한반도 외교의 어떤 보완을 통해서 이원화 전략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사이에 이제 수교 75주년이라는 정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은 특히 이제 외교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연대를 통해서 다극화와 진영화 반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러 사이의 연합훈련은 군사 연합훈련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되고 정례화하고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이나 연합훈련은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이 없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있을 법한 그런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통해서 대미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중 협력 관련해서 지금 그 원자재 특히 이제 요소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비축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변화 부분에서 많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중국은 이 부분을 한국을 겨냥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어떤 원자재 카드를 통해서 한국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도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 문제보다 중동 평화 문제를 더 우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중동 평화보다 한반도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더 건설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저희가 한미일이나 아니면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중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